아이와 주고받는 짧은 쪽지. 정하나, 박주일, 지엄. 가장 훌륭한 벗은 가장 좋은 책이다. 필립 체스터필드, 영국 정치가. 통계청에서 국민 독서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독후 활동 중 독후감 쓰기가 50%에 달할 정도로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독후 활동 선호도를 살펴보면 학생 및 학부모들은 독후감 쓰기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다. 학창 시절 방학 숙제의 단골인 독후감 쓰기는 일기 쓰기와 더불어 하기 싫은 숙제 1순위였다. 독후감 쓰기는 평상시 독서를 많이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방학을 활용해서 책 읽기를 유도하고 제대로 책을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좋은 취지의 숙제다. 하지만 필자는 개인적으로 독후감 쓰기가 학생들에게 독서를 습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힘들게 썼던 독후감에 대한 기억 때문에 책을 기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독후감 쓰기를 강조하고 있다. 책을 읽었으면 뭔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독후감은 책을 읽은 후 생각과 느낌 위주로 써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줄거리 위주로 쓰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독후감을 쓸 수 있도록 지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독후감 쓰기가 불필요한 독후 활동은 절대 아니다. 어찌 보면 독후감 쓰기는 독후 활동의 기본 중 기본이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독후감 쓰기를 시키면서 책을 기피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자녀에게 독후감을 기억에 쓰라고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서술식으로 길게 쓰기보다는 간단하게 메모한다는 기분으로 쓰게 해야 한다. 아이들은 독후감 쓰기 공책을 보면서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울까 하는 걱정을 먼저 한다. 어른도 한두 쪽의 글을 써보라고 하면 막막해야 하는데 아이들에게는 더더구나 공포 그 자체일 것이다. 어린 자녀에게 처음으로 독후감을 쓰게 할 때는 독후감 쓰기 공책보다는 독서 달력을 쓰게 하는 것을 추천한다. 달력에는 읽은 책의 제목만 쓰게 하고 여러 날에 걸쳐 읽었다면 시작한 날부터 읽기를 마친 날까지 화살표로 표시해 한 권을 읽는데 며칠이 걸렸는지 확인이 되도록 한다. 한 권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 책의 두께와 난이도를 조절해 주어야 한다. 한 권을 읽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조금 더 얇은 책을 읽게끔 해준다. 얇은 책인데도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면 조금 더 쉬운 책을 추천해 읽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달력에 더 많은 책 제목을 적게 해보자. 독서 달력에 채워진 책 제목들을 보면서 아이는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한 달에 읽은 책의 수를 세어보고 지난달과 비교해 반성하게 하거나 보상해 준다면 자네가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독서 달력에 책 제목을 쓰는데 익숙해지면 제목 밑에 한 문장 정도의 느낌이나 새로 알게 된 점을 쓰게 하자. 많은 내용을 길게 쓰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책 읽은 활동 그 자체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니만큼 한 문장 쓰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한다면 몇 단어나 그림도 괜찮다. 자네가 단어나 문장으로 쓰는데 익숙해진다면 점차 양을 늘려 쓰도록 유도해보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쓰는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 책 읽기 활동 그 자체에 의미를 두도록 해야 한다. 아이 혼자서만 하는 독후감 쓰기 활동이 아닌 부모와 함께하는 독후감 쓰기 활동도 좋다. 부모도 책을 읽고 나서 아이와 짧은 쪽지를 주고받아 보자. 핵심 단어나 감명 깊은 문장 한두 개만 간단하게 써보는 것이다. 마치 책을 읽고 명언을 찾아낸다는 느낌으로 하면 좋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고받는 쪽지들을 잘 모아 엮으면 훌륭한 독서 기록장이 된다. 또한 자녀는 부모의 쪽지를 보고 부모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고 부모 또한 아이가 뽑은 명언이나 단어, 간단한 느낌을 통해 자녀의 마음이나 심리 상태를 엿볼 수 있어 쪽지 대하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올바른 의사소통의 창구로도 활용 가능하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생각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토론으로 이어져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해보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도 있다. 글쓰기는 학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독서력이 답이다. 한 권의 좋은 책은 한 척의 배와 같아서 우리를 펜입한 곳에서부터 넓고 광활한 바다로 인도한다. 헬렌 켈러, 미국 작가 및 사업사가. 아이의 글쓰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고액가회나 독서 논술학원, 독서 학습지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등학교에 진학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논술을 위한 글쓰기 요령만 주입식 단기 속성으로 배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글쓰기는 이론을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처럼 실제로 직접 해보지 않고는 잘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기 쓰기가 그 답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필자는 자기주도 학습 일기를 써서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들을 많이 봤다. 자기주도 학습 일기란 학습계획, 반성일기를 접목한 일기 쓰기 방법이다. 매일 쓰면 부담도 될 수 있으므로 학교 숙제와 연동하여 일주일에 2번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우선 제목이나 쓰고 싶은 주제를 정한다. 그리고 첫 줄에 자신의 생각을 한 문장으로 쓴다. 그 다음은 더 자세히 쓰기,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에 대한 근거 들기, 예시 들기, 사례 들기와 같이 살을 붙여 나가면 된다. 일기에는 저마다 다른 개인적 생각이나 경험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있다. 따라서 일기 쓰기는 독창적인 글쓰기 훈련이 될 수 있다. 자기주도 학습 일기 예시, 제목, 학원, 생각이나 주장, 학원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첫 번째 이유, 왜냐하면 학원을 다니느라 집에서 숙제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어제는 수학 익힌 책 풀기 숙제를 하지 못했다. 선생님이 숙제를 못한 이유를 물으셨을 때 나는 학원을 많이 다니느라 집에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곤해서 못했다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학원보다 학교가 더 중요하다며 나를 혼내셨다. 난 속상했다. 정말 피곤해서 집에 와서는 도저히 숙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 친구들이 학교가 끝난 후에 함께 놀자고 했는데 나는 학원 때문에 못 논다고 말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다. 세 번째 이유, 엄마에게 학원을 줄여달라고 말했지만 엄마는 그냥 계속 다니라고만 하신다. 학원을 줄이면 집에서 더 열심히 공부할 자신이 있다. 내일은 엄마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봐야 하겠다. 위의 예시처럼 글을 쓰면 그동안 고민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 속풀이가 된다. 9.11 테러 당시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사람들 중 정신치료 상담을 받은 집단보다 꾸준히 일기를 쓴 집단이 더 빨리 회복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톨스토이는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다. 그에게 일기를 쓴 이유를 묻자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돌아보았을 때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일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반성의 시간과 스스로에 대한 피드백은 나를 키우는 자양분이 된다. 또한 아이의 글쓰기 실력을 키워주고 싶다면 많이 읽히라. 글쓰기 능력을 키우는 절대 진리는 다독, 다작, 다상냥이다. 즉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는 것이다. 책을 많이 읽으면 각 이야기의 상황과 결말, 주제를 자신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서 생각이 풍부해진다. 이는 상상력과 추리력, 논리력을 키워주어 글쓰기에 매우 중요한 자양분이 된다. 독서보다 글쓰기를 앞세우면 요령은 있지만 내용은 부실해진다. 좋은 글에는 글쓴이의 진심과 생각, 사상이 잘 담겨있다. 주어와 수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구성을 잡는 방법 등 글쓰기 기술을 습득하면 글의 내용을 보다 일목요연하게 전달할 수 있지만 정작 그 내용에 깊이와 진심이 없다면 결코 좋은 글이 될 수 없다. 아무리 훌륭한 행식을 갖춘 글이라고 해도 그 내용이 별 볼일 없으면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글쓰기 기술은 언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지만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생각의 훈련은 오랜 기간 다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다독, 다상량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은 정해진 분량의 글쓰기를 하기 위해 주제를 벗어난 내용을 담는 경우가 많다. 글의 형식을 갖추는 훈련은 되어 있지만 제목과 주제에 맞는 내용을 충분하게 담아낼 만큼의 깊이 있는 생각은 갖추지 못해 사족을 달게 되는 것이다. 처음 글쓰기를 연습할 때는 분량이 부족하더라도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글을 쓰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 다독을 통해 다양한 상황과 주제에 따른 나만의 생각을 정리하게 되면 생각의 양도 많아지므로 지속적인 독서를 통해 글쓰기의 분량은 자연스럽게 채워질 수 있다. 글쓰기를 잘해야 하는 이유는 대회에서 상을 받거나 글을 잘 써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목적 그 이상의 이유가 있다. 깊이 있는 글쓰기는 바로 나를 성장시키는 최고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자녀가 인성과 지성이 골고루 자라기 바란다면 다독을 통한 다작으로 이끌기 바란다. 글쓰기 힘을 기르는 독서 전략. 읽는 것만큼 쓰는 것을 통해서도 많이 배운다. 액턴경 영국 역사가 책이라는 매체 이외에 신문 사설을 읽기도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신문 사설은 다독, 다작, 다상량의 대가들이 쓰는 글이다. 아이들이 그 글을 잘 읽고 그들의 글쓰기 방식을 터득해 모방하고 연습한다면 글쓰기도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또한 시사 관련 지식이나 배경 지식도 넓힐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 하겠다. 아이들에게 신문 사설을 읽힐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신문은 성인을 대상으로 쓴 글이므로 아이들이 이해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아이 수준에 맞는 어린이 신문으로 권해주는 것이 좋다. 어른 신문을 활용하려면 고학년이나 중학생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당하다. 자칫 아이가 신문 읽기는 어렵고 지루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정보에 홍수를 피해가야 한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 신문 사설만 골라 읽을 수 있도록 스크립 해주는 것도 좋다. 어떤 부모는 매일 일간지에서 사설 부분만 오려서 화장실 변기 위에 둔다고 한다. 또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어머니는 식탁 옆에 칠판을 두고 칼럼을 두세 개 오려 붙여놨다고 한다. 아이가 사설을 읽으면서 글의 형식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 제목은 어떻게 붙였는지, 앞부분, 중간 부분, 끝부분에는 각각 어떤 내용을 썼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제목은 대개 독자의 눈길을 끌 수 있도록 글의 핵심을 쓰거나 반어적으로 물음표를 달기도 한다. 앞부분은 일상생활, 좋은 글의 인용,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등 독자가 쉽게 글에 몰입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중간 부분은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생활 주변, 책에서 읽은 내용, 글쓴이가 깨달은 내용 등이다. 끝부분은 글쓴이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한다. 이렇게 글의 형식을 파악하면서 꼼꼼히 읽기만 해도 글을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나중에 학교 글쓰기 숙제나 글짓기 대회가 있을 때 이런 사설의 형식과 글 쓰는 방식들을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사설이나 신문 기사 중에서 특별히 아이가 관심을 갖는 내용들을 노트에 스크랩하고 의견을 달게 하는 것도 좋다. 이러한 기록들은 추후 글쓰기에서 좋은 자료이자 글쓰기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처음 사설 스크랩 기록을 시작하는 아이라면 막상 읽은 내용을 정리하려고 할 때 힘들어할 수 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브레인스토밍이다. 브레인스토밍은 머릿속의 생각을 종이 위에 모두 적는 것을 말한다. 1단계, 책이나 신문 사설을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중심으로 주제를 하나 정한다. 2단계, 그 주제와 관련해 떠오른 것을 종이 위에 모두 적는다. 3단계, 어떠한 생각도 버리지 않고 모두 쓴다. 단어, 그림, 무엇이든 좋다. 4단계, 종이 위에 쓴 여러 생각들을 비슷한 종류끼리 묶어본다.
5단계 걸로 정리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을 모두 꺼내놓으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떠올라 발견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수많은 글쓰기 지침서들이 시중에 나와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책들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는 것이다. 지금 바로 연필을 들고 중요한 부분을 찾아 밑줄부터 그어보자. 책을 읽었는데 물어보면 몰라요. 성격에 따라 읽는 방식도 다르다. 리더십 전문가인 최진의 대통령의 독서법을 보면 차분한 성격이었던 링컨은 책을 읽을 때 좋은 구절을 외워가며 꼼꼼히 정독했다고 한다. 반면 화끈한 성격이었던 나폴레옹은 다독을 적였다고 한다. 오죽하면 전쟁에 나갈 때 수레에 책을 가득 싣고 갔겠는가. 대단한 독서가로 알려진 안철수는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것을 중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설을 읽으면 줄거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대신 주인공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검삼의 피를 읽으면서 왕인데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 왜 화를 내지? 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해봤어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정작 주인공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스토리를 잊어버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책을 읽은 후 독서 퀴즈의 정답을 맞히고 단편적인 지식을 외우는 것이 얼마나 낮은 단계의 독서인지 알 듯하다. 지식은 인터넷에 널려있다. 검색창에 단어 하나만 입력하면 관련된 정보들이 나열된다. 이제 우리에게는 언제 어떤 단어를 검색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책을 읽단 말아요. 읽었는데도 물어보면 몰라요. 아이가 꼭 모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할까? 좋은 책은 몇 번을 읽어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책은 조금 읽다 말아도 된다. 그것을 나누는 기준은 지금 아이가 원하는가 그러지 않은가다. 부모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책, 공부와 관련 있는 책을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지만 아직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기다려주는 것이 좋다. 아이 입장에서는 재미도 없는 책을 부모나 선생님의 강요로 끝까지 읽어야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질리겠는가. 또한 아이가 잘 읽었는지 내용을 자주 확인하는 것도 좋지 않다. 잠자리에서 부모와 함께 읽은 책 한 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가 좋다. 아이가 책을 읽다 말거나 읽었는데도 물어보면 내용을 모르는 경우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책을 읽는 방법을 모르거나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어렵기 때문이다. 책 읽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책을 분명 읽었는데도 내용에 대해 물어보면 잘 모른다. 이럴 때는 책을 읽는 중간중간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요약해 보거나 주제를 상기시켜가며 읽는 연습이 도움이 된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아이가 스스로 설명하는 연습이다. 하지만 이 활동이 아이에게 부담을 준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읽기 경험이 쌓이고 오히력과 이해력이 좋아지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이가 드등거리며 읽거나 능숙하게 잘 읽지 못한다면 소리내 읽기를 추천한다. 아나운서들도 명확한 발음을 위해 소리내어 읽는 연습을 한다. 엄마와 아이가 나란히 앉아서 한쪽씩 큰 소리로 읽는 연습을 해보자. 큰 소리로 읽으면 더 혼이 나기 때문에 더 즐거운 활동이 될 수 있다. 아이가 어려워한다면 학년별 권장 독서보다는 그보다 조금 난이도가 낮은 책을 권해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읽기 경험이 풍부해져야 독서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괜히 어려운 책만 고집했다가 책 읽기에 흥미를 잃거나 독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쌓이면 독서 습관을 바로잡기가 더 힘들어진다. 세상을 바꾼 위인들에게 배우는 성공 독서. 세계 최고 전문가로 키우는 워런 버핏의 집중 도서. 투자의 기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워런 버핏일 것이다. 주식이니 투자니 재테크니 경제에 일절 관심이 없는 사람도 워런 버핏을 알고 있다.
전 세계 많은 사람이 그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어떻게 하면 그처럼 돈을 벌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래서 그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몇백만 달러, 몇십억 원을 지불하기도 한다. 우리는 그의 투자 비법을 알기 위해 수십억 원의 점심 식사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투자자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그의 저서나 말과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다. 도대체 그의 성공 뒤에 숨어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력일까? 하향평가된 기업의 잠재력을 알아보는 안목 때문일까? 그것들 때문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워런 버핏이 투자가로서 성공하는 데에서 가장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그의 집중적 독서 습관이다. 워런 버핏은 가장 짧은 시간에 인생을 가장 위대하게 바꾸는 방법으로 독서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라고 말한다. 워런 버핏은 어렸을 적부터 숫자에 관심이 많았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은 숫자와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한 그는 투자 주식에 관련된 책을 집중적으로 읽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그는 8살에 아버지 서가에 있던 정권 서적을 단독했고 10살 때는 오마하 공공도서관을 찾아 투자 관련 책을 모조리 읽었으며 11살에는 직접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경제신문을 읽고 경제 용어를 알기 위해 책을 뒤졌다고 한다. 아버지가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회 도서관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는 경마 관련 책을 모조리 빌려 공부하기도 했다. 이런 버릇은 대학 때까지 이어졌다. 1947년부터 1951년까지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수학 통계학을 전공했고 3학년 때 고향 오마하의 네브래스카 대학교 링컨 경영대에 편입해 투자와 관련된 과목과 경영학을 설립할 때도 학과 공부보다는 경제와 주식, 경매 관련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하지만 워낙 방대한 독서량 덕분에 학과 성적은 나쁘지 않았다고 하니 그의 독서 수준을 가늠케 한다. 투자가로서 최고의 성공을 거둔 머핏은 지금도 늘 신문과 책을 가까이 한다.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워싱턴 타임스, 뉴욕 타임스 등의 경제신문을 매일 꼼꼼하게 챙겨보고 경제 관련 책은 앉은 자리에서 한 권을 다 읽는 일이 허다하다고 한다. 하루에 5권을 독파하기도 하며 더욱이 읽는 활동에서 끝나지 않고 읽은 책이나 자료 글과스를 파일로 세세하게 분류해 자료실에 보관해 둔다고 한다. 버핏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책이나 자료를 찾아 읽는다. 책뿐만 아니라 주식 관련 자료들도 먼 곳까지 직접 찾아가 구해서 읽는다. 보험회사의 통계 자료를 보기 위해 멀리 떨어진 도시를 찾아다녔으며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자료가 아닌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을 구해 읽었다. 특히 투자회사 모디스의 모디스 매뉴얼을 꼼꼼하게 읽고 자신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얻었다고 한다. 버핏의 이런 집중식 독서 습관이 30세라는 이른 나이에 버핏을 백만장자로 만들어준 원동력일 것이다. 가끔 학부모와의 상담 중 자녀의 편식성 독서 습관에 관해 걱정하는 학부모님들을 만난다. 저희 아이는 역사책만 좋아해서 탈이에요. 저희 아이는 과학책만 좋아해서 과학책이나 과학 잡지만 보는데 어떻게 하죠? 지원이는 차에만 관심이 있는지 차에 관한 책만 보고 차 그림만 그려요. 다른 책들도 읽어야 하는데 걱정이에요. 이런 걱정을 하는 학부모에게는 버핏의 집중식 독서 습관에 관해 이야기해준다. 아이들이 잘하고 좋아하는 책을 읽도록 허용해줘야 한다.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는 과학책뿐만 아니라 여러 과학 잡지도 읽도록 권해주어야 한다. 차에 관심이 많은 아이에게는 최신 개발된 신차에 대한 자료를 읽을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에서도 워런 버핏, 스티브 잡스,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인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버핏은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돈이 아니라 당신이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러면 돈은 저절로 들어온다라고 했다. 버핏이 그러했듯이 우리 아이들도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면 성공은 따라올 것이라고 믿는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링컨의 암송 독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한국당 인구수 및 1인당 장서량의 비율은 OECD 가입 국가 중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 그렇다고 책이 없어서 혹은 읽고 싶은 책을 구하지 못해 독서를 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클릭 한 번이면 아침에 주문한 책이 오후에 배송되는 사이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누구나 손쉽게 책을 구해 읽을 수 있는 사이를 몇 년 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 어느 나라에서든 책은 돈과 시간이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돈도 시간도 부족했지만 책을 통해 성공한 위인도 많다. 특히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낸 에이브러햄 링컨이 그러하다. 링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노예 해방일 것이다.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노예를 해방시키고 부강한 미국의 기틀을 마련한 링컨의 업적의 원천은 독서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링컨은 정식으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독서를 통해 청량 기사, 변호사가 되었고 수많은 역경을 딛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이 된 후 링컨은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유명한 연설을 남겨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에게 회자되고 있다. 링컨은 대통령이 되고 워싱턴에 왔어야 처음으로 연극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링컨의 지극한 독서 습관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책을 살 돈이 없었던 링컨은 책을 빌려와 편지지만한 크기의 종이에 내용을 모두 베껴 쓴 다음 실로 묶어 자신만의 책을 만들어 읽었다. 또 한밤에 석유 등불이 없을 때는 숲속에서 나무 껍질을 모아 집으로 가지고 와서 불을 밝히고 책을 읽었을 정도였다. 그의 아버지는 책을 너무 가까이 하는 링컨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책을 못 읽게 하였다. 아버지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링컨에게 일만 하라고 강요했으나 링컨은 아버지 눈을 피해 마구간이나 밭 숲으로 가서 독서를 했으며 늘 모자 속에 종이와 연필을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했다. 어린 시절 링컨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해상은 모두 그의 독서에 관한 것이었을 정도로 그는 언제 어디서나 독서에 열중했다. 링컨은 집에 있는 책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먼 곳까지 마다하지 않고 책을 빌리러 다녔다. 또한 농사를 도와주는 대가로 이웃들로부터 두세 권의 책을 빌려 읽기도 했다. 링컨은 책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다. 링컨은 빌린 책을 돌려주기 전에 책의 내용을 기록해 놓았고 이렇게 스스로 만든 독서 노트를 반복해 읽었다. 특히 읽을 때 큰 소리로 낭독하기를 좋아했다. 링컨이 밭에 킨의 농담이라는 유모집을 가지고 나가 통나무에 걸터 앉아서 큰 소리로 읽을 때면 듣고 있던 농부들의 너트를 숨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져 있다는 이라도 있다. 또한 링컨은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몇 번이고 반복해 읽었다. 링컨은 문학작품에 깊이 빠져들며 큰 소리로 되풀이해서 읽어 암송했다고 한다. 이렇듯 어려운 환경에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암송할 정도로 읽고 또 읽었던 링컨의 독서 습관은 오늘날 손쉽게 책을 구해 읽을 수 있음에도 읽지 않고 좋아하는 책에 인상 깊은 구절 하나 외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게 한다.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그의 아들은 아버지는 천국에서 행복하게 지낼 것이다. 이곳에서는 행복하지 않으셨다 라고 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지 짐작이 된다. 이럴 때 힘든 삶 속에서 그가 노예를 해방시키고 미국을 통합할 수 있었던 것은 독서를 통해 얻은 영감과 결단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먼 훗날까지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독서가 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을 것이다. 알 때까지 파고드는 적양욕의 질문 독서. 2012년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문화인물 중에는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에밀의 장 자크 루소, 작곡가 클로드 디뷔시, 데미안의 헤르만 헤세와 더불어 우리나라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세계에서도 인정받은 주인공은 바로 조선이 낳은 천재 실학자 다산 정양욕이다.
정량육은 정조 조선 22대 임금 때 문과에 급제하여 부성지까지 올랐고 문장이 뛰어나고 학문이 깊었으며 거중기를 발명해 정조가 수원 화성을 쌓을 때 큰 기여를 했다. 그는 젊은 시절 이백, 이성훈 등과 사귀면서 천주교에 경도되었는데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면서 강진으로 기양을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18년을 보내며 500권이 넘는 책을 집필했다. 다사는 학문의 기본은 자기를 위하는 수기와 나라를 위하는 경세라고 여기고 신분탑바와 당파주의 파격을 주장하였으며 벽성을 위한 정치의 대본이 되는 목민신서, 갱세유표 등을 지었다. 그가 이와 같이 많은 책을 집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독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사는 두 아들에게 쓴 편지와 여러 저수에서 독서 방법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남겼는데 그중 몇 가지는 현대인들의 올바른 독서 습관 함양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기에 소개해 보겠다. 다사는 정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다. 책을 읽을 때는 한 글자를 읽더라도 자신이 모르는 것을 찾아 연구하며 읽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 글자의 의미와 어순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한 글자가 다른 책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찾는 과정이 곧 또 다른 공부를 하는 것이기에 한 글자 한 글자를 의미 있게 보아야 진정한 독서라고 하였다. 만약 책을 읽는 도중 모르는 낱말, 사사, 이론이 있을 때 벽가사전이나 관련된 내용을 찾아 읽는 습관을 갖는다.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다수의 책을 읽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독서 습관이 될 것이다. 또한 다사는 잠을 쫓기 위해 소일거리로 책을 읽는 것을 지양하라고 가르쳤다. 그는 조선 최고의 실학자답게 백성과 나라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책을 정독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는 독서를 우아한 취미로만 여기는 현대인에게 의미가 있는 독서 습관일 것이다. 다사는 글을 읽으며 메모하는 습관, 즉 초스를 강조하였는데 초스란 중요한 부분을 뽑아 적어두는 독서 방법이다. 즉 독서를 하며 메모하는 습관을 일컫는다. 다사는 메모를 일상의 일로 여겼다. 독서는 글쓰기의 기본이며 메모는 글의 정수를 보관하는 근거라고 하였다. 독서하며 메모를 하면 책을 통해 얻은 다양한 지식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고 글쓴이가 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생각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책을 읽으며 떠올랐던 생각이나 의문점 등을 통해 탐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산의 이러한 독서법은 오늘날에도 가치 있다. 다산은 독서를 하고 알게 된 지식과 정보를 사장시키지 않고 삶과 접목시킬 것을 강조했다. 이런 태도는 다산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내가 닭을 친단 말을 들었다. 양계는 참 좋다. 하지만 닭을 기르는 것에도 우아하고 비속한 것, 맑고 탁한 것에 구별이 있다. 진실로 능히 농스를 숙독하고 좋은 방법을 시험하되 혹은 색깔별로 구분해 보기도 하고 혹은 횟대를 다르게 해보기도 하여 닭이 살찌고 윤기가 흐르며 번식하는 것이 다른 집보다 낫게 하는 이것이 독서한 사람의 양계다. 만약 이입만 보고 옳은 것을 보지 못하며 이웃의 채소 가꾸는 늙은이와 아침 저녁으로 다투기나 한다면 이것은 선의 집밖에 없는 산골에 사는 못난 사람들의 양계일 뿐이다. 내가 어떤 것에 편안해할지 모르겠다. 다사는 이 편지에서 독서하는 사람은 양계라는 생업의 결과를 연구와 연결시켜 민생에 도움이 될 양계법의 저술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독서는 알뭘 더 깊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 되며 그 과정을 모으며 새로운 책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되는 독서로서 그 가치가 높아진다고 보았다. 실제 정약용의 목민신서나 허멈신서 같은 책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수많은 사례들을 수집하여 체계에 따라 분류 정리한 것이다. 이 밖에도 다사는 수많은 저서를 통해 독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담았다.
다산과 같은 훌륭한 학자의 암과 깨달음을 몇 권의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그 정수를 다 이해할 수 없겠으나 열심히 따라한다면 분명 지금보다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산이 강진에서 가르친 제자 중에 황산이라는 제자가 있었다. 그는 15살에 다산을 만나 처음으로 글자를 배웠다. 그런데 불과 3년 반 뒤에는 다산의 형 정약전 주사 김정희가 황상의 글과 시를 보고 깜짝 놀라 어디서 이런 문장이 나왔느냐고 감탄할 정도로 성장했다. 훌륭한 스승 밑에서 제대로 된 방법에 따라 책을 읽고 열심히 익힌다면 누구나 황상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원리를 깨우치는 세종대왕의 백독백서. 세종대왕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제왕이며 성군이라는 데 어이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세종은 성품이 어지고 재능이 출출하였으며 다방면에 통하지 않는 분야가 없었다. 세종이 다스린 시대는 우리 민족의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화 정흥을 이룬 시대이기도 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모두 면에서 꽃을 피웠으며 나라의 깃털이 견고하게 선 시기였다. 세종을 이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를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세종의 독서 능력이다. 세종의 책 사랑은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 사관들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다. 사관들은 임금이 천성적으로 부지런하여 독서를 즐기고 정사와 경륜을 멈추지 않았으며 식사할 때도 밤중에 또 병이 났을 때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아 읽지 않은 책이 없을 정도라 밝히고 있다. 조선 전기의 학자 서거정이 지은 한문수필집 필원잡기에 보면 세종이 얼마나 책 읽기를 좋아했는지 알 수 있다. 세종은 어려서부터 몸이 허약하면서도 글 읽기를 그치지 아니하여 병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세종이 내시에게 명하여 갑자기 거처소에 가서 책을 모두 거두오게 하였지요. 이때 구양수와 소동파가 쓴 편지글을 모은 구소수간 한금만이 병풍 사이에 남아 있었는데 세종은 이 책을 110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세종이 책을 사랑한 데는 단순한 지적이고 충족 때문만이 아니라 필요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신이 맑아지고 생각이 정리되며 마음이 편안해지기에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보는 곳이라며 독서의 목적에 관해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세종은 백독백습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백독백습이란 100번 읽고 100번 쓴다는 뜻으로 백독백습을 통해 책 한 권을 온전히 이해했으며 저자의 생각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독서를 좋아한 세종은 경서를 읽고 그에 관해 왕과 신하들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인 경연을 자주 열었다. 세종뿐 아니라 조선의 왕들은 경서를 읽고 토론하며 이를 통해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의무로 여기고 있었다. 많은 조선의 왕들이 경연을 열었으나 세종만큼 경연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왕은 드물었다. 세종은 저기년부터 21년 2월까지 총 1976회 이상 경연을 열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세종은 자신도 책을 많이 읽었지만 신하와 백성들에게도 책을 권장하는 군주였다. 그는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 여러 정책들을 펼쳤다. 인쇄술을 발달시켜 책을 만들어 보급하여 많은 백성들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집행전을 설립해 젊고 재능 있는 인재들에게 국정일체에 관해 연구하는 역할을 맡겼다. 세종은 사가 독서 제도를 두어 바쁜 조정의 업무와 학문 연구를 하느라 조용히 독서할 시간과 기회가 부족한 점은 집행전 학자들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조용한 곳에서 독서에 빠져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책을 읽고 싶어도 시간을 내기 어려운 젊은 신하들에게 풍광 좋은 곳에 거처를 마련하여 책을 읽도록 했고 또 집안일 걱정으로 공부하는 데 방해를 받지 않도록 이들의 집안 살림까지 나라의 비용으로 지원해 주어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세종은 집행전의 젊은 학자들의 독서 습관까지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여 이들을 통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많은 책이 편찬되도록 힘썼으며 그 분야는 윤리, 음악, 의학, 과학, 역학, 어학, 천문학, 사학 등 매우 다양했다. 이러한 세종의 정책에는 집현전에서 이루어진 학문 연구로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민본주의를 실천하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 600년 전의 세종대왕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바라보아도 훌륭한 일이다. 암과 깨달음에 대한 욕구가 강했던 세종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책을 읽지 않았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독서가 아니라 독서의 결과 하나하나가 백성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세종대왕은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든다. 역사책과 외국어 책으로 하는 처칠의 리더 독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국인은 누구일까? 셰익스피어, 뉴턴, 엘리자베스 1세, 비틀즈 등 다양한 인물들이 떠오를 것이다. BBC에서 영국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위대한 영국인으로 뽑힌 사람은 바로 영국의 정치가인 윈스턴 처칠이다. 윈스턴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총리로서 국민 여론을 통합하고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내어 연합국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하지만 처칠은 위대한 정치가일 뿐만 아니라 노벨 문학상을 받은 문학가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 해고록이라는 책으로 1953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이 책은 개인이 겪은 단순한 전쟁 경험담이나 고리타분한 전쟁사가 아닌 영국의 총리로서 바라본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상을 또렷한 역사의식과 문학적 상상력으로 쓴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끈 하술과 정치수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문학가로서의 상상력과 문장력은 바로 어린 시절부터 지켜온 처칠의 독서 습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어린 처칠은 뛰어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영재였지만 공부는 하기 싫어하는 못 말리는 개구장이의 꼴찌를 도맡아하는 낙지의 생이었다. 하지만 이런 처칠을 바꿔놓은 곳은 9살 무렵에 아버지가 선물로 사주신 보물섬을 읽은 경험이었다. 처칠의 부모는 공부하기 싫어하지만 책 읽는 것에는 조금이나마 흥미를 보이는 처칠을 위해 특별한 독서 습관을 갖도록 지도하였다. 바로 하루 5시간 독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른조차도 하루 5시간의 독서는 고역일 것이다. 그래서 처칠의 부모는 처칠이 책을 읽기 힘들어하면 펼쳐보기만이라도 하게끔 하고 읽고 싶은 곳부터 펼쳐서 어떤 부분이 더 눈에 띄는 구절부터 읽게끔 하였다. 이런 부모의 지도 덕분에 처칠은 책과 친구가 될 수 있었다. 처칠은 이런 경험을 통해 자신의 수상로 폭풍의 한가운데에 책과 친구가 되지 못하더라도 서로 알고 지내는 것이 좋다. 책이 당신 삶의 내부로 침대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서로 알고 지내다는 표시에 눈인사마저 거부하면서 살지는 말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또한 하루 5시간의 독서 습관이 다독에만 치우칠 것을 우려해 처칠의 부모는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도 한 권을 읽더라도 마음속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토론을 통해 책의 내용을 내면화시키는 데 신경 썼다. 처칠의 부모는 5시간의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해 끊임없이 독서할 수 있는 독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등 무한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었다. 이런 부모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처칠은 평생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독서광이 되었다. 아버지가 선물로 사준 것은 보물섬이라는 한 권의 책이었지만 처칠에게 보물섬은 인생의 보물 같은 값진 책이 되었다. 처칠은 사관학교 생도가 된 이후부터 공부에 흥미를 느껴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군사서적과 역사책에 흥미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에 처칠은 역사서와 세계 지도자들의 전기를 주로 읽었는데 특히 에드워드 기본의 로마 제국 세망사는 그가 지혜의 원천으로 삼았을 정도로 애독했다고 한다. 처칠은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생활을 시작할 때 또 한 번 독서와 공부에 대한 신념을 굳건히 하게 되었다. 그의 상관이었던 브라바존 대령은
폭넓은 독서료가 논리적으로 잘 정리된 수준 높은 전문 지식을 갖춘 지휘관으로 처칠은 그의 강령과 그와의 대화를 통해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지식, 석관 등을 본받게 되었다. 처칠은 보라바돈 대령과의 만남 이후 독서에 더욱 전념하게 되었다. 처칠의 독서에 대한 열정은 식민지인대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이 시기에 처칠은 색다른 독서의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외국어로 된 책을 읽기 시작하였다. 처칠은 외국어로 독서를 즐기는 과정 자체는 정신적인 권유 활동에 어순하는 것으로 어순의 변화와 뉘앙스의 차이 등이 정신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며 외국어로 된 책 읽기를 권장하기도 하였다. 윈스턴 처칠은 학교 열등생이었지만 그를 믿어준 부모의 독서 교육을 통해 사회 우등생이 되었고 삶의 바른 길을 찾았으며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자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되었다. 만약 처칠의 부모가 처칠에게 학교 공부만을 강조했다면 아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처칠은 없었을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믿고 독서의 힘을 믿었기에 위대한 정치가이자 문학가 처칠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부모들은 자녀가 공부만 잘하는 아이보다는 인성이 바르고 생각이 깊은 아이로 자라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인성과 사고력보다는 학업 성적을 우선시하는 학부모가 될 수밖에 없도록 내모는 사회 현실 앞에서 이런 바람들은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린다. 올바른 삶의 철학을 세워 아이를 믿고 아이가 독서를 통해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부모들도 노력해야 한다.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을 키우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필사 독서. 미국의 달러화 속 주인공들은 어떤 인물들일까? 높은 가치의 화폐라고 해서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한 인물을 선정하지는 않았겠지만 통용되는 달러화 중 가치가 가장 큰 100달러의 주인공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저민 플랭클린이다. 플랭클린은 달러화 속 주인공 중에서 대통령이 아닌 두 사람 중 하나다. 나머지 한 명은 10달러에 그려진 알렉산더 해밀턴이다. 플랭클린은 정치가보다는 피레친과 다초점 렌즈를 발명한 발명가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도 유행하고 있는 프랭클린 플래너라는 일정 관리 수첩 또한 플랭클린이 휴대하고 다녔던 수첩 형식에서 착안하여 만든 것이다. 보잘것없는 인쇄 도제공이었던 벤자민 플랭클린은 독학으로 학문의 정진에 출판업, 저술, 신문 발행, 철학, 외교 그리고 발명까지 여러 방면에 걸쳐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가 이런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독서가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돈이 모이면 모든 책을 사는 데 사용했을 정도로 독서를 매우 좋아했다. 그런 독서가 그의 삶과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끼쳤다. 플랭클린은 젊은 시절에 행편이 넉넉하지 않았으므로 대부분 책을 빌려 읽었는데 낮에는 행리대에서 도제 일을 하고 주로 밤이나 새벽, 주말에 독서를 했다. 또 독서 시간과 책 사는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다른 취미생활을 스스로 모두 차단해버릴 정도로 독서에 열중했다. 이처럼 젊은 시절 책을 사 읽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플랭클린은 책 소식과 독서의 이점을 다른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자 현대의 도서관과 유사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책을 읽고 싶으나 돈이 없어 책을 사기 어려운 사람끼리 일정액의 회비를 모아 책을 사서 함께 읽는 제도다. 다수의 장스를 갖고 있는 회원들에게서 책을 개정받기도 하고 회비를 모아 책을 사기도 해서 책을 읽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일종의 도서관 제도였다. 이를 통해 책을 구하기 어려웠던 많은 사람이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플랭클린은 검소하고 성실한 성격 덕분에 독학으로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그는 음식살동까지 아껴 산수, 항해술, 기하학, 철학책 등을 사 읽으며 독학하였다. 플랭클린은 책 읽기를 통해 글쓰기를 연마했는데 그 방법은 좋은 글을 자신의 말로 다시 써보는 방법이다.
그는 수많은 연습을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쓰는 방식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글쓰기 능력은 저술 활동이나 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특히 토마스 제퍼슨과 함께 미국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작성하는 데 빛을 발했다. 플랭클린은 책을 통해 배운 지식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었다. 그는 책에서 채식이 건강에 좋다는 내용을 읽고 육식을 포기했다. 또한 공동체 프로젝트에 관한 책을 읽고 화재보험협회 연금 조성을 위한 선원들의 모임, 청소년 장학계 지적장애인 수용시설 등을 필라델피아에 설립했다. 플랭클린은 독서를 하면서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덕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 책에서 찾은 13가지 덕목인 절제, 침묵, 규율, 결단, 절약, 근면, 정직, 정의, 중용, 청결, 평정, 순결, 겸수는 작은 숫집에 적어 매일 그것을 씻은 사항을 점검하며 지키려고 노력했고 많은 부분을 이행했다. 그의 작은 숫집에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그의 시간표를 보면 그가 주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하루 종일 독서와 연구에 몰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랭클린은 독서는 정신적으로 충실한 사람을 만든다. 사색은 살이 깊은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논술은 확실한 사람을 만든다고 하였다. 그는 독서의 의미와 독서의 유익한 점을 잘 알고 독서하는 지성인이었다.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이 독서와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브랜드 커피 한 잔을 사 마시는 데는 후하면서도 책 한 권을 사는 데는 인색한 듯하다. 어느 작은 골목에 가도 커피 전문점은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서점은 큰 길에서도 찾기 어려워졌다. 대학에서는 전공 서적을 직접 구입하기보다는 복사해 제본하는 학생들이 많은가 하면 심지어 전공 서적을 이렇게라도 준비하지 않는 학생도 많다고 한다. 전공 서적조차 사지 않는데 다른 책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커피 전문점보다 서점이 많아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본다. 에필로그. 독서교육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초등학생은 책을 많이 읽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가 많이 읽을 준비가 됐다. 책을 좋아하고 재밌어 한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를 한 단계 끌어올려보자. 우선 아이에게 좀 더 어려운 수준의 책을 읽도록 해보자. 평소 하루에 쉬운 책 5권씩 소화할 수 있는 아이라면 하루에 어려운 책 1권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해보자.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더 길고 어려운 책을 읽는 것을 칭찬해주자. 또한 아이의 꿈과 연계된 독서를 해보자. 아이가 관심을 가지는 주제에 관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 다음으로 따지 읽기를 시작해보자. 그동안은 책의 내용을 파악하는 독서였다면 이번에는 꼬치꼬치 따지 묻는 독서다. 즉 비판적 읽기다. 왜 이렇게 되지? 아마 다음에는 이렇게 될 거야. 주인공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옳지 않아 등 여러가지 생각을 하며 따지 물으면서 읽는 것이다. 인터넷에도 정보가 널렸는데 꼭 책을 읽어야 하나요? 책을 많이 읽는 아이라도 너무 쉬운 책이나 그림책만 많이 읽는 아이에게는 더 수준 높은 책을 권해주는 것이 좋다. 좀 더 수준 높은 책을 날마다 한두 권 정도 엄마가 읽어주면 아이가 쉽게 다음 단계의 책을 도전할 수 있다. 부모와 함께 책을 읽을 때 좋은 점은 자녀와 많은 대화를 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즘은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컴퓨터 게임, TV 시청에 정신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다. 의지적으로 함께 책 읽는 시간을 마련해 이런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 책을 많이 읽은 아이라면 궁극적으로는 책을 통해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알기만 하는 사람은 많지만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아는 것을 삶에서 실천한 사람들이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는 책에 답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좋은 생각들을 모아 재구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창의력이다. 오늘날 교육에서는 이러한 창의성을 매우 강조한다. 그러나 어쩌면 창의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의적인 생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실행력일 것이다. 아이들에게 실행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책에서 배운 내용 중 사소한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도와주자. 우선 책에서 배운 것을 자신에게 적용해 더 좋은 습관을 만들고
책에서 배운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등을 실천해 보면서 독서가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다면 성공이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강한 동기부여가 되어서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가 바로 책 읽기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할 것이다. 책을 읽는 궁극적인 이유는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삶의 문제나 궁금증을 해결하고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여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함이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험난한 세상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능력을 갖추는 것일 테다. 따라서 독서교육은 아이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많은 지식보다 깊은 지혜를 가진 우리 아이로 키우기 위해 자녀의 독서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길 당부한다. 부모의 독서 교육이 10년 후 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